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 밀컨 컨퍼런스도 끝이 났는데요.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에 테슬라의 FSD 조작 의혹이 제기돼서 그런지 밀컨 컨퍼런스의 창립자인 마이클 밀컨의 과거 주가 조작 사태도 새삼스럽게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루나 테라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이 제2의 마이클 밀컨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실현 가능할지 오늘은 이색 주제를 통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오늘도 올라줬고요. 주역이라고 하면 다우지수를 꼽을 수 있겠죠. 다우지수를 중심으로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는데 밀컨 컨퍼런스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이런 시각은 왜 나오는 거죠? 네, 미국에는 이제 3대 포럼이 있는데요. 예. 연초에 전미경제학회, 그다음에 이번에 열렸던 밀컨 컨퍼런스, 그리고 8월에 열리는 이제 잭슨 미팅 이렇게 있는데요. 주가라든가 경기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특히 밀컨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투자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마 주식 투자라든가 각종 투자자에 가장 관심을 갖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주가가 밀컨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이번에 밀컨 컨퍼런스의 힘이 컸다. 왜 컸느냐 하는 것 대해서는 일단은 올해 주제는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공동의 미래를 만들자. 그래서 공동의 미래를 만들자. 나중에 폐막 연설에서 빌 클린턴의 트라이벌리즘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화제를 끊고 있죠. 지금 그렇죠. 트라이벌리즘은 새로운 용어를 지금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사에 주는 아주 반영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밀컨 컨퍼런스에서는 국가별로 보면 역시 미국 경제가 가장 건전하다.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는 밀컨 컨퍼런스는 미국 경제가 가장 건전하다. 그다음에 경기에 민감한 다우존스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GDP 애틀란타 나우 같은 경우는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자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지난주에는 3.8%까지 제시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주는 4.2%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도 미국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에 3.4에서 1.6으로 빠질 때 너무 우려하지 마십사. 예.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는 그 너무 과잉적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비 연율 방식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일부 대학 교수께서 민간 저축률이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게 올라갈 겁니다 하는 것도 진전드렸고 스태그플레이션에 국내 언론이 도배칠 때도 너무 가민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은 2분기 성장률이 4.2%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 예상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건전하고 펀더멘털이 건전하면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는데 그렇죠. 4월달 실업률이 3.8에서 3.9로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고용시장의 탄탄한 부분이 좀 누그러지고 예. 오늘 주간 실업청구가 수가 한 23만 건 나왔죠. 예. 근데 실업청구가 21만 건이 사실 경기 호황의 잣대거든요. 그럼 23만 건은 그만큼 노동시장이 누그러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되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국채 입찰 가지고 미국에 사실 금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되살아나니까 국채 금리가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국제응찰은 10년물 중심으로 했는데요. 사실 2년물과 10년물이 같이 떨어지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국제응찰 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꾸 응찰 가지고 자꾸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오늘 실업청구 건수가 높게 나오니까 금리에 대한 기대가 실업률과 함께 되살아나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장단기 금리 문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은데 사실 고용시장 부분의 인플레 요인이 좀 누그러지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의 골드락스 내지는 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경기 문제이기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6거래일 연속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밀컨 컨퍼런스 기간에는 미국 경제 건전한 문제에서 다우존스가 많이 올라갔고요. 예. 오늘도 다우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김천 PD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다우존스 지수가
0.8% 올랐습니다. 0.8%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아마 3대 지수를 보면 나스닥 지수는 한 0.4% 정도 예, 이렇게 이보다는 될 조금 겁니다. 적더라고요. 예. 훨씬 적죠? 이렇게 0.2% 되고 예. S&P가 0.5% 돼서 여기에 밀컨 컨퍼런스의 힘이 컸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화제가 됐던 밀컨 컨퍼런스도 끝이 났는데요. 자, 이번 컨퍼런스에서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게 폐막 연설에 등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연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저는 이번 컨퍼런스에 사실 한국 사람으로 세션을 주도했던 최이남, 예. 지금은 이제 정문당인가요? 거기 사장으로 가셨는데 예전에 KIC 공사를 해서 사장으로 해서 한 1년에 40조씩 벌어준 국부를 증대시킨 분입니다. 아주 예. 이렇게 기획재정부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매년에 신사 같은 닮고 싶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 밀켓 컨퍼런스의 세션을 주도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제 한국경제신문에도 나갔습니다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얘기였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 폐막 연설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했던 빌 클린턴 같은 경우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지금 던져주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자, 과거에 빌 클린턴이 등장했던 때가 12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12년은 2012년 대선입니다. 이때에는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였던 미트 롬니가 나왔던 시대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친구인 미트 롬니가 공화당 후보로 나왔을 때거든요. 그때의 이렇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어떻게 연설했느냐 하면 미국 경제의 강점은 다양성과 공존이다. 유색인종이 이렇게 오고 그 사람의 다양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공존되면서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미국 경제의 강점이다. 그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의 진정한 정신이다. 그런데 자, 12년 후에 2020년 대선을 맞으면서 이 빌 클린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미국 경제의 취약점은 경제 성장력 관계없이 분열과 거부다. 미국의 문화에서는 거부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새롭게 제시했던 것이 트라이벌리즘입니다. 새로운 용어입니다. 아마 이 방송은 장중의 방송에 방송과 달리 주로 회장님들과 CEO분들이 많은데요. 또 정치인들도 이 용어를 좀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롭게 대한 트라이벌리즘은 이해 집단 간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의 여야 관계없습니다. 국회라는 타이틀 내에서 여야 국회의원 다 이해 집단이 같이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본 현대자동차는 이해 집단 같이 있었죠. 그간에 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다. 영향을 하이 커넥션 소사이티에서는 이해 집단 간에 서로 갈기갈기 찢어진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영향을 발휘하는데 긍정적 영향이 있고 부정적 영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인데요. 분열적 트라이벌리즘으로 가면 미국 경제 재앙을 초래한다. 예. 자,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서로 트럼프와 진영과 바이든 진영 간에 서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지금 유색인종 간에 서로 갈기갈기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가면 미국 경제 재앙을 초래한다. 근데 사실 포용적 트라이벌리즘으로 가면 미국 경제가 과거의 다양성과 그다음에 공정과 그다음에 포용과 그리고 혁신과 창의라는 것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미국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도 대선이 있을 때 그다음에 2024년 대선이 있을 때 왜 빌 클린턴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측면은 지금 대선을 해서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통적 이해관계를 같이 가는 트럼프 진영과 그다음에 바이든 진영과 서로 갈기갈이 찢어진다. 그러면 미국 경제의 강점을 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이 트라이벌리즘을 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 국회의원 간에 지금 같은 이해 집단인데요. 지금 분열적 포퓰리즘을 가지 않습니까? 트라이벌리즘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경제가 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서 보면 그것이 국회든 아니면 경제 강요든 기업이든 간에 서로가 갈기가 찢어지지 말고 서로가 통합해서 포용적 트라이벌리즘을 가면 한국 경제 되살아난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한테 이달 30일에 22대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트라이벌리즘. 그것도 분열적 트라이벌리즘을 가는 쪽으로 치닫는 것보다는 사실 포용적 트라이벌리즘이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2주년 이렇게 기자회견도 있습니다는 많은 평가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뭐냐면 포용적 트라이벌이 좀 간다. 예. 그러면 대통령이 포용적 리더를 가려면 겸손해야 된다. 뭐든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게 사실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거 좀 우리나라도 좀 많은 좀 언론에서 좀 크게 다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트라이벌리즘 새로운 용어도 하나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올해 대선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유독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경제 이례적으로 이게 투자하는 사람은 예. 항상 리스크 때문에 항상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경쟁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창립한 지 밀켄 컨퍼런스 문제는 미국 경제가처럼 올해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아주 건실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미국 경제 장기 호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장기 호황 나오고 오늘 빌 클린턴 대통령을 왜 모셨느냐 하는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장기 성장 시점이 1960년대 케네디 존슨 시대죠. 베트남 전쟁 특수. 예. 그다음에 2차 장기 성장이 1990년대 오늘 빌 클린턴 나왔는데 빌 클린턴이 주도했던 신경제 신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장기 신화는 어떨까? 제니 앨런이 주도하는 이런 성장세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제니 앨런 대통령이 이게 얼마큼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예. 자, 올해 단골맨이었던 미국 경제 소위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SSH는 오늘에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단골맨은 장기 침체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으니까 결국 장기 성장을 지금에 이끄는 제니 앨런의 사실 이 경제 정책의 처방인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재조명됐고 우리가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아마 집중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 앨런이 있는 지금의 미국 경제 성장,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장하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장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 왜 그럴까? 정책의 연속성이 바뀌더라도 지금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2기 때 가면은 제니 앨런을 컨트롤 타워를 생길 거고 1기 때 넘어좋았으니까 예. 그다음에 트럼프도 집권 1기 때 2017년 때 페드 의장으로 파워를 바꾼 사람이 원수지간 됐고 그때의 인사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인사가 제니 앨런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제 강요로 들어오겠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예. 바이든, 트럼프 누가 되더라도 경제 강요는 사실 제니 앨런이 맞기 때문에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보면 장기 성장이 제니 앨런이 이끄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1기 때도 솔로 모델, 2기 때도 노드하우스, 그다음 3기 때는 지금 제니 앨런 전부 예일대 교수들이 정책 처방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장기 성장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기대를 높인 것이 오늘 시장에서 보면 다우존스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경제 관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 아주 중요하죠. 대목이고요. 사람이 중요하죠. 예, 아무리 맞습니다. AI로 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참 미국이 부러운 그런 대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좀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 자체적으로는 우린 괜찮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밀컨 컨퍼런스에서는 좀 반응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가 사실 일본에서 차익 실현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경제 운영 체계는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는 이런 자금들이 중국으로 몰려가지 않겠느냐. 김재현 PD, 중국의 어제 주가 지수를 한번 저도 못 봤습니다는 어제 주가 좀 들어가면서 중국 증시 주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중국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초에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면서 일본에서 차익 실현했던 것이 중국으로 좀 들어가서 그렇죠. 예. 경제 운영 체계와 관계없이 중국 주식은 좀 주가는 올라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네요. 근데 서방 측에서는 사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밀켄 컨퍼런스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경제 안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 침체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 경제 지금의 문제는 기득권과 관련해서 부동산 침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구기득권층, 반시진핑층에서는 잘리기 위해서 그쪽에서는 부동산이 정리됐지만 또다시 시진핑과 같은 신진 기득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자금원이 부동산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의 부동산 문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을 고리는 차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중국의 부동산 거품 문제, 과다부채 문제 정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굉장히 부동산의 침체 문제를 장기간 들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것도 사실 저희들은 일본에서 차익 실현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가서 증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미리캔 컨퍼런스든가 서방 측 입장에서는 중국 경제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 참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 밀큰 컨퍼런스, 특히 금융 섹션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과연 언제가 될 것인가도 큰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일관성 없는 페드, 예. 일관성 없는 파월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좀 새로운 우리가 이전에 그 금리기를 급격했던 버냉키 전 의장도 예. 페드에 갖고 있는 예측 모델, 포브스 모델이 너무 낚았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자 페드라든가 버냉키, 페드라든가 파월 입장에선 새로운 제3의 길에 해당되는 통화 정책의 새로운 방식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 제안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가 라스트 마일 부조의 때문에 사실 지금 물가가 잡기가 쉽진 않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인플레 타겟팅 2%를 고정하는 것보다는 좀 올려달라. 인플레 타겟팅 상황과 함께. 자, 기준금리 변경하는 것보다는 사실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유동성을 좀 공급해주는 쪽으로 좀 통화정책의 방향을 기준금리 방식과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하는데 유동성 공급, 모니터리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공급 통화량을 좀 조정할 거로 좀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도 향후에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됐습니다. 그럼 이런 그 중요한 권고를 좀 파월 입장에서는 들어야 되는데요. 예. 워낙 그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 그 컨퍼런스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이색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5월 달에 페드 회의라든가 파월 입장에선 다소 좀 비둘기로 변했죠. 예. 그래서 금리라는 기대감이 사면서 2회에서 3차례 정도 연내 가능할 것이다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라스트 마일 부지 때문에 그렇진 않다. 또 정치적으로 일대 양당 후보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느냐. 그래서 정치적 문제라든가 라스트 마일 부지 때문에 마지막에는 물가를 잡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정치 일정이 없는 이런 데에는 6월부터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미국처럼 국가의 이 권력이 세진 상태에서 예.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11월, 12월을 연속해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2차례. 그 다음에 한 차례만 가져간 다음에 12월까지는 한 차례 정도로 해서 사실 페드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매파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리를 내릴 때 과거 코로나 이전 것처럼 저물가, 저금리 체제. 여기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 어렵습니다. 이제 금리를 내리면 조만간 좀 참고 계세요. 과거 좋았던 저금리 체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좀 투자자들을 이렇게 적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밀켄 예. 컨퍼런스는 돌아가더라도 안 돌아간다. 중금리 시대로 해서 지금의 대출 금리를 홍 앵커가 저금리 시대에 2%를 받았으면 한때는 5% 가는데 앞으로 물가가 떨어져서 금리가 내린다 해도 3.5% 정도. 그러면 2% 받을 때 비해서 3.5%는 굉장히 높죠. 그렇죠. 구조조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저물가 저금리 시대는 돌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도 국내 증권사들이 자꾸 해외 글로벌 투자할 때 조만간 기다리세요. 됩니다. 잘못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세미나에서요.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그리고 사람의 삶과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새겨봐야 될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번에 올해 들어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전미경제 수업 쭉 다루고 있는데요. 예. 2가지 관점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관점 포괄적으로 디지털 다이니즘과 디지털 디스럽션 이렇게 아까 누가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그렇죠.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 자 전미경제학회 같은 경우는 디지털 다이니즘, 유틸리티 측면에서
결국은 인공지능은 윤리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인류에 저가 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디지털 디스럽션 문제, 인공지능이 사실은 인류에 파괴시킬 것이다 하는 이 측면에서 윤리적 문제라든가 인공지능발 3차 대전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죠.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 이번에 또 온 디지털 디스럽션과 이 하나 중요한데요. 하나 시간 갖고 다 얘기하겠습니다. 다 디지털 다이니즘도 이 시간 통해서 20분 다 할 수 있고요. 디지털 디스럽션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예. 오늘 좀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알겠습니다. 용어들이 많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상기후와 함께 기후변화를 문제를 다루는데요. 디스토피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 디스토피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새로운 용어, 피드백 루프의 문제. 대목인 고리의 균형이 상실됐다. 그러면 이 디지털 피드백 루프라는 건 뭘까? 예. 소가 풀을 먹으면 맨 처음에 그냥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시골 농토에서 소 한 마리 길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꼴을 먹고 있잖아요. 먹다가 나중에는 좀 앉아서 조는 것 같지만 되새김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현상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양의 대목인 고리와 음의 대목인 고리가 있다. 자, 그러면 CO2 가스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CO2 가스에서 광합성자기에서 잎사귀가 푸르게지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풀어지면 다시 태양열을 흡수하지 않습니까? 그 균형을 이해야 된다. 그러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예. 근데 지금은 양의 대부분 고리가 음의 대부분보다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올해 이상기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모서 그룹 같은 경우는 40년 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글로벌 자산이 모든 포트폴리오들이 이상기온 때문에 40% 폭락하겠다 하는 이 내용도 굉장히 주목되다. 어떻게 시계를 제쳐놓고 예. 장기 투자하지 하는 관점에서는 어제도 비판했습니다는 이런 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과거 장기 투자가 유리했지만 예.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빨리빨리 변할 때는 빨리빨리 증권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빨리빨리 투자자의 수익을 남겨줘야죠. 그렇죠. 40년 시기역 없이 40년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시대가 변할수록 포트폴리오 변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시대 상황에 맞춰서 투자 전략도 다양하게 짜야 될 텐데요. 그런데 요즘 따라서 이 투자할 곳이 딱히 마땅치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버크셔의 이 주총에서도 이 버핏 회장마저도 현금 보유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할 정도인데요. 뭐 참고할 만한 조언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밀켄 컴플렉스 투자 급제자들이 월해법 배치에서 앞으로 투자할 것이 없다. 자막에는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예. 현금 많이 갖고 있죠. 지금 3월 말에 1,890억 달러 투자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요. 우리 쪽으로 이게 250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만에 2천억 달러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밀켄 컴플렉스 그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에너지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투자해달라 하는 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자, 이번에 그 투자와 관련돼서 몇 가지 조언을 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간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채권은 안정자산이다. 우리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계선이 무너졌다.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간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주식은 위험자산이다. 채권은 안정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 가지 다 주목되는 사항인데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따지면 주식은 3대 지수 올랐죠. 채권 전물이 전부 2년물서부터 10년물이 전부 금리가 떨어졌죠. 채권 예, 가격 그렇죠. 반비례 관계가 올라갔죠. 이런 현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자 교과서에서 주식은 위험자산, 채권이 안정자산, 주식이 갑니다. 이 채권은 안 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할 때 환율을 주목해라. 아마 밀켄 컴플렉스 글로벌 투자할 때 환율을 중심하라. 그것도 중심국가인 미국에서 환율을 중시하라. 굉장히 시사점 많이 던질 겁니다. 이 예. 세부적 내용이 있는데요. 뒤쪽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약하겠습니다. 예. 자, 이색 주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이번 컨퍼런스가 끝나갈 무렵에 테슬라의 FSD 사기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와 관련해서 밀컨 컨퍼런스의 창립자의 이력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고요? 네. 어제도 이제 테슬라의 FSD 문제를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자마자 다뤘더니 전 방송에서 예. 신문에서 이 문제를 저녁까지 다루더라고요. 근데 요 FSD의 검찰의 형사 책임을 위한 사기 사건 문제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폐막 연설과 함께 결과적으로 보면 우스갯소리입니다는 이 창립자 여기 뒤에 나오죠? 예. 마이클 밀컨의 과거에 이렇게 과거에 스티그마 이펙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주가 조작의 주범이었었죠. 그렇죠. 내부자 거래에 의해서. 그래서 2년간 형무를 사고 나서 이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크 펀드, 예. 고위험 고금리 대죠. 그래서 이 1980년대 연봉이 5억 이상씩 받았습니다. 5억 달러 이상. 예. 이런 정도 그 당시면 뭐 상당하죠. 당시 뭐 상당하죠. 근데 결국 나중에 주가 조작 주범으로 해서 결국 자선 사업을 해서 밀켄 컨퍼런스가 그다음에 밀켄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선 사업에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3대 미국의 연구소처럼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투자의 지침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건도형은 어떻게 될까? 아. 건도형도 지금 뭐 미국으로 가냐 마냐 해서 또 이렇게 공개됩니다. 이거 어제 FTX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데 또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쪽에서 이 건도형 문제가 나왔는데요. 건도형이가 사실 저는 뭐 존칭을 안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지금 50조 정도는 되는데요. 제2의 그 마이클 밀컨을 꿈꾼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밀컨을 꿈꿔서 밀컨 컨퍼런스를 한번 하면 테라 루나 컨퍼런스가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예. 이거 가능하느냐? 는 우스갯소리입니다는 가능하지 않다. 왜냐?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50조 피해액이라면 최대 200년 산다. 아. 건도회가 산다 그러면 200년 사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주가 조작에 걸려서 밀켄 컨퍼런스가 만들었던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했지만 아직도 그 문제가 터질 때 과거의 밀켄 컨퍼런스의 이력이 지금 등장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증권사 오너라든가 이런 사람 쪽에서는 진짜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과거 관리 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지금은 어떤 순간에 덮을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자선 사업을 하는 데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